유튜브로 보는 서영석의 더비평, 정치를 분석하고 비평하는 서영석의 더비평, 서영석 인사드립니다. 한류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BTS는 물론이고 최근 들어서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전 세계 시청자 1억 명을 돌파한다 만다 하고 있고요.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 작품상, 감독상 등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영화사상 아카데미상을 받은 건 기생충이 최초인데, 영어가 아닌 언어로 나온 영화가 작품상을 받은 것도 최초라고 합니다. 사실 백인들만의 잔치라고 불렸던 아카데미에서 한국 영화가 약진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명언이 떠오릅니다. 김구 선생은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가장 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의 부력, 즉 부는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면 족하고, 우리의 강력, 즉 힘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그 문화가 세계를 지금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약진이 어디서 비롯됐느냐 하는 얘기들은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의 문민화와,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의 집권이 가져온 상상력의 자유화, 그리고 인터넷 정치훈련, 이런 것들이 저는 그 근저에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주제는 문화와 정치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인터넷 매체 피렌체의 식탁에 올라온 인명복 칼럼이 계기가 됐습니다. 그 칼럼을 참조하고 또 인용하고 있다는 점을 미리 밝히겠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대중문화가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외견상으로 보면 단순한 오락물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이 대중문화의 저류에는 고도의 정치성이 스며들어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임명국 선생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BTS가 대한민국 대통령과 함께 유엔에서 연설을 하고 지구 반대편의 정치 시위 현장을 한국의 대중음악이 이끄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한국의 시위 현장에 미국의 히피 문화, 밥 딜런의 노래들이 휩쓸었던 것을 연상케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좀 권위주의적이고 교조주의적인 곳에서는 한국의 대중문화 확산에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자국의 컨텐츠 산업과 시장을 위협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회의 근간을 흔들 지경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마치 서구의 아시아 침략 천병이 기독교, 그리고 기독교 문화였던 것, 60년대 유럽 68혁명, 미국의 히피 문화 반전운동이 아시아권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을 연상케 합니다. 자, 이런 고도의 정치성에 대해서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는 쪽은 아무래도 교조주의적이고 권위주의인 국가들이죠. 중국 공산당, 터키와 이란의 보수적인 무슬림, 미얀마의 군부. 어쩌면은 마르크스가 유럽의 모든 권력자들이 두려워했다던 하나의 유령이었던 공산주의보다도 더 위험하고 강력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K 혹은 한류라고 하는 한국 대중문화의 지구적인 확산이 바로 그겁니다. 중국에서 일어난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규제, 이것을 한한령이죠. 이것이 그 중국 콘텐츠 시장 육성을 위한 보호장벽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저는 정치적으로 한국의 대중문화가 중국의 정치적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판단한 것이 규제의 원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슬람 세계도 마찬가지죠. 터키에서는 이 중국의 예를 들면서 한류를 규제할 이유가 충분하다. 열렬한 한류팬 여학생 셋이 한국에 가겠다고 가출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터키에서는 K-팝 규제를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이런 곳에서도 K-팝 혹은 한국의 대중문화, 한류는 그들의 전통과 도덕을 위협하는 독극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의 대중문화는 정치적 불안정성의 상징으로도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에서는 한류가 정치적 혼돈을 부추긴다라며 각국은 이를 주의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죠. 칠레 정부는 2019년 격렬하게 타오른 시위의 주요 참가자로 K-팝 팬들을 지목하기도 했고요. 태국의 시위 현장에서
이들은 즉석으로 케이팝 음악에 따라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블랙핑크 로제의 솔로곡 발매 하루 전 총탄에 산화한 팬을 추모하고자 로제의 솔로곡인 온 더 그라운드를 계속해서 재생하기도 했죠. 즉 한국의 대중문화가 말하자면 정치의 권위를 흔드는 그 소재이자 혹은 그 인력동원의 토대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한국의 대중문화를 경계하는 것은 당연한데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첫 번째 이유는 한국의 대중문화, 특히 K-팝은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전면적으로 뒤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이슬람 세계에서 K-팝이 경계의 대상이 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K-팝, 한국 말하자면 팬클럽에서 출발을 한 거죠. 또 그것은 정치인 팬클럽으로 또 진화했습니다. 이들이 팬덤을 형성하면서 만들었던 조직 동원 방법, 이런 노하우, 이런 맛을 들이면은 자신의 주요 정체성을 특정 그룹의 팬으로 삼게 된다는 것이 주요 문제입니다. 게다가 재미있고 즐겁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중국에서는 당에 대한 혹은 조국에 대한 충성심을, 이슬람 세계에서는 신앙심을 국민의 핵심적인 정체성으로 삼으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 초국적인 K-팝 팬덤의 특성상 국가와 기성사회가 주문하는 핵심 정체성, 그것이 K-팝 팬덤에서 아예 버려지지는 않는다 손 치더라도 the first는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류 자체가 기본적으로 외국 문화인데다가 이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지구적 규모 아미, 방탄 BTS의 이 아미는 전 세계적인 그 팬클럽 아닙니까? 이런 지구적 규모의 팬덤과 마주치면서 이른바 문화의 세계화가 일어나는 거죠. 게다가 강한 소속감이 또한 투쟁심을 심어줍니다. 단순히 특정 가수의 노래와 춤만을 즐기는 것이었다면 상황이 이렇게까지는 흘러가지 않았죠. 음원 차트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팬클럽 간의 단체 간의 투쟁, 그 내부 지위를 둘러싸는 내부의 투쟁, 그리고 싸우고 즐기고 이 경험을 통해서 K-팝의 소비자는 춤과 노래를 즐기다가도 어느새 자기들의 그룹을 위해서 싸우는 군대의 전사, 즉 팬덤으로 거듭나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기존의 전통과 권위는 예상치도 못한 강력한 경쟁자를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자, 또한 K-팝 팬이라는 강력한 정체성과 그 조직적 투쟁의 경험이 이 팬덤을 혁명화시키고 있습니다. K-팝 팬덤은 대중문화와 정치를 구별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대중문화 팬덤과 정치인 팬덤이 기본적으로 공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것은 문화의 소비다, 이것은 공적인 정치적 의사표출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는 거죠. K-팝 정치는 조직화된 집단 행동과 투쟁이라는 차원에서 본질적으로 같은 활동입니다. K-팝이 주축이 된 수많은 정치운동이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만 봐도 K-팝과 정치가 본질적으로 같은 활동, 특히 조직적인 집단 행동, 투쟁이라는 차원에서는 같은 행동이라는 인식이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K-팝 팬덤이 이 정치적 훈련을 철저히 받은 상태에서 온라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전장에 뛰어드는 겁니다. K-팝 팬덤의 정치적 투쟁을 설명할 때 온라인을 빼고 설명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온라인이 정치, 여론, 사회인식의 중심에 떠오른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이 공간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충분히 밝혀지진 않았죠. 그 선구에는 바로 한국이 서 있습니다. 정치인 팬덤도 마찬가지고요. K-팝 팬덤, 이건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세대답게 팬덤의 전장은 온라인이고, 그것은 항상 언제든지 온라인 집단 행동을 실험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팬덤 투쟁을 겪으면서 아주 효율적이고 강력한 대중운동 능력을 얻게 되는데요. 그것이 정치적인 집단 행동으로 발전하는 데는 크게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전 세계가 한국의 K-팝 문화 혹은 K에 대해서 충격을 받는 이유는 이런 문화를 소비하는 온라인의 동원력이 정치적 동원력과 바로 동치되고 있다는 이런 사실에 있는 거죠. 그 원조는 우리나라 온라인 정치활동입니다. 결국 K-팝의 메커니즘과 우리나라 온라인 정치활동의 메커니즘은 전혀 다르지가 않는 거죠. 자,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요. 전 세계의 보수들이 이런 현상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워하는 보수들의 최전선에도 한국의 보수들이 서 있습니다. 한국의 보수들은 이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아주 투쟁을 하고 있죠. 한국의 유튜브에 이 보수 스트리머가 기승을 부리는 것도 무관치 않습니다. 어쩌면은 제3의 한류로 이들 보수들의 온라인 반란이 세계화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수 유튜브 여러분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해 주세요. 너무 저질로만 가지 말고.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계급과 불평등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영화 기생충, 드라마 오징어 게임 마찬가지죠. 자, 이런 계급과 불평등 문제를 묘사하는데 한국 드라마는 사실 옛날부터 탁월했습니다. 왜 탁월했느냐? 대한민국은 5천만이 대통령의 나라예요.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계급 차이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불평등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우리나라가 계급과 불평등 문제에서 세계 상위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등을 드러내는 그 분야에서는 세계 상위권에 속합니다. 말하자면 계급과 불평등에 대한 문제는 비단 한국만이 건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온라인 정치 활동을 통해서 한국의 이 드라마가 세계화되고 있는 거죠. 이런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의 연이은 성공으로 한국 대중문화가 즐겨 다루는 계층 문제와 불평등 테마는 대단한 파급력을 갖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죠. 한국의 콘텐츠가 세계인의 마음속 생명에 불을 지피는 도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세계가 두려워하고 있죠. 이미 그것은 한국의 보수와 수구가 인터넷을 두려워했던 것의 재판입니다. 인터넷으로 하나가 되는 세상이 이미 도래하고 있습니다. 근위의 붕괴 그리고 규모와 절차에 따라 좌우되는 기존의 질서 이것이 붕괴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연예인으로 데뷔하려면 아주 큰 규모 방송국이라는 규모가 필요하고 그 방송국에 출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 경력을 쌓아야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요즘 유튜브에 하나 올려가지고 요즘은 이제 유튜브는 워낙 경쟁이 심해가지고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어떻든 거치지 않고 한마디로 뛰어넘을 수 있는 따라서 기존의 질서가 붕괴되고 보수의 파괴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바탕에 사실 유튜브와 넷플릭스라는 전 세계 공룡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도 아이러니입니다. 최전선에 서 있는 바로 이런 세계의 최전선에 서 있는 한국의 정치 보면은 대장동을 둘러싸고 이재명에 대한 온갖 덮어 씌우기가 행행하는 현실입니다. 유일한 대안은 인터넷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유튜브가 이미 보수가 선점하고 있는 데서도 보여주듯이 결코 만만치 않은 싸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타 있는 형국이죠. 정신 차려야 할 이유입니다. 윤석열 지지는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수구 보수의 이재명에 대한 대장동 덮어 씌우기가 성공하느냐 마느냐가 관건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룩되는 한국의 인터넷 정치 또 다른 한류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